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니까 왠지 좀 혼날 것 같은 느낌이다. 시즌이란 말 써가지고 과연 시즌은 말이 어떤 말로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인데, 오늘도 같이 이 자리에 초대 손님뿐만 아니라 항상 색깔이 있는 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입니다. 네, 아도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책 안 잡히고. 네. 왔다 갔다. 네네네. 네. 그래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쉬었죠. 쉬었죠. 이 쉬었다는 게 좋은데.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원래 한글날이 쉬었나? 안 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는 쉬었죠. 옛날에 쉬었다가 어느 날부터 안 쉬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쉬는데 네. 제가 또 그날이 수업 있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날 쉬어가지고 저는 수목금토 일에 연휴를 보냈다는. 잘 지내셨네. 아, 그런 건가요? 네. 근데 뭐 쉬어도 별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올해부터인가? 아무튼 새로 다시 휴일로 공휴일로 된 건데, 네. 그거를 공휴일로 만들어 주신 장본인이 지금 나오신 대단한 거죠.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를 하루를 더 쉬게 해주신 장본인이.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 복지국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성과가 없는데 그렇죠. 네. 한글날 한 방에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신 거죠. 복지 네. 날도 못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 마음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신. 네네. 한글 이분 문화인데. 바로 그분 이 네.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라는 단어도 어떻게 말하면 어떤 말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네, 이건범 한글 문화연대 대표님이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이오신 이건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범입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네네. 방금 커피를 한 잔 잠깐 마셨는데 이렇게 사례가 들리네요. 예. 네 그래요. 제가 좀 칭찬 좀 해드렸더니.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한글날이 올해부터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죠? 네. 네. 네, 작년에도 작년부터 쉬었어. 쉬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마 모르고 그냥 학교 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초등학생, 중고생들은 다 쉬었을 테니까 잘 알 테고. 올해는 이제 많이들 알게 됐죠. 23년 만에 작년부터 쉬게 됐고 다시. 그 전에 이게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상당히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 1990년에 사라진 건데, 그러니까 1990년 10월 9일까지는 쉬었고 12월 초인가에 이게 결정이 돼요. 노태우 정권 때인데 쉬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제계의 이 경제가 문제다. 그래서 일 더하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래서 휴일을 없애게 돼요. 몇 가지. 국군의 날도 그때 사라지고 하는데 한글날도 그때 없앴죠. 공휴일에서 뺐고, 그거를 이제 참 오랫동안 싸우다 이제 재작년에 네, 우리 각하께서 이명박 각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큰 용단을 했어요. 그거 하나 잘하셨네요. 네, 제가 아주 그때 심한 얘기를 한번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서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아니 뭐 특별히 하신 일도 없는데 돈도 안 드는 이런 일을 왜 안 하시나.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여 년 만에 그렇죠. 한글날을 다시 휴일로 쟁취하신 거네요. 23년. 23년이구나. 브라운 24년.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만들 때도 가장 그 반대가 심했던 데는 경총. 역시 경총이었어요? 예, 경총에서 반대를 가장 심하게 했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하루 쉬면은 그만큼 또 기업의 생산 차질, 뭐 그래서 이 매출이 줄고, 그래서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오히려 골목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서 싸우느라고 정말 별 논리를 다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 내만복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그쪽에다 써먹고. 그때 내만복 없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 아도니스님이 안 계셨던 거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야겠네. 맞아요. 저는 그때 우리 역기미전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럼요. 창간 멤버. 본인이 없다고 내만복마저 없는 걸로. 이런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중심적 생각. 본인이 내만복을 만들어 키운 것 마냥. 시끄럽고. 그때 처음 등장했던 게 그 도끼상소. 그 그렇죠.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네. 그때 경총 앞에서 제가 도끼상소를 벌이면서 이게 최만리가 원래 세종의 그렇죠. 한글 반포에 맞서서 한글 이런 그 우리만의 글을 만드는 것은 사대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상소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이 도끼로 목을 쳐도 그냥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돗자리 깔고 상소를 올렸었죠. 네. 제가 그걸 거꾸로 역이용을 해서 다시 바꿔서 패러디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래서 이제 경청 앞에서 이 한글날을 공율로 만드는 게 경제에 진짜 문제가 될 거라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그래서 도끼를 딱 드는 순간 정말 기자들의 그 셔터 소리가 사진 찍는 소리가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우, 그때 뭐 그 근처에 그 경찰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쉬어야 되니까 자기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다들 같이 하긴 또 국민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유를 갈 수 있었죠. 그 도끼 상속에서 내만복에서도 잘 써먹었죠? 써먹었다 그래야 되나? 재탕에서 재탕인데 뭐 어쨌든 내용은 이제 졌다 뺀 기초연금 되찾기. 그때도 기자들 많이 오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도끼냐? 막 이런 분들. 그렇죠. 저는 아주 그 질문에 제가 그 도끼 빌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용 도끼가 있고. 근데 그날도 제가 경청 앞에서 할 때도 마지막에 누가 또 그 질문을 하더라고. 이 도끼는 진짠가요? 아니 이분이.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 질문 또 그 집에서 빌렸죠. 그 도끼. 그렇죠. 도끼 상소 하고 싶은 곳은 저희 내만복 07081156349로 문의해 주시면 빌려드는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의상이나 이런 게 사실 제법 비싼데 또 뭐 없으니까 써야죠 우리가. 저렴하게 빌려주면 그 정도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웃고 즐겼는데 뭐 진행을 해주시죠 우리. 아주 뭐 그래요. 도끼. 그리고 도끼. 근데 제가 이 문제 한글날 관련해서만 한마디만 딱 하면 경청 논리가 너무 웃겼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휴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때 경청을 반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노동절 5월 1일. 그것도 휴일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회사마다 어떤 날은 안 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휴일은 아니에요. 공무원들까지 다 쉬는 날은 아닌데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연차휴가 일수 뭐 보통 뭐 15일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15일에서 25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규정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은 25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25일 이상을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15일에서 25일 뭐 이런 식이지만 또 회사의 어떤 분위기상 잘 못 쉰단 말이에요. 연차휴가도. 실질적으로는 7.5일 이 정도밖에는 못 쉬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조사를 다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술책을 부려놨더라고. 숫자상으로 노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연간 요즘 연중 노동 시간 제일 길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2,100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얘들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400시간 정도 더 많은데 평균이 1,800시간. 그때 그래서 2,200, 1,800 해서 한 400시간 정도 더 많은데 그걸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2달이 더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달 사는 게 아니라 14달 살고 있다.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청 사람들한테 그랬죠. 당신들은 그러면 한글 사용료를 내라. 니들은 앞으로. 그날 안 그럴 거라고.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경제 논리들이 되니까. 그렇죠. 저 경제 논리로 사용료를 내라. 그럼 니들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료를 내기 싫어서 그런지 이제 물러섰더라고요. 돈이 걸리니까. 그렇죠. 오늘 돈에 걸려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내용은 바로. 그 전에 또 우리 이건범 대표님 이제 한글날 쉬시면서 우리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 모르면 이제 간첩이고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말이야 라는 인기 팟캐스트 이 만복 라디오보다 더 인기 있는 인기 팟캐스트 아닙니다. 주인공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다가 2번 올리는 걸 이제 쪼개서 왜냐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다 말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녹음을 2번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라는 제목으로 올리고 있어요. 운영위원들 같이 해가지고. 어떤 내용? 어떤 팟캐스트죠? 뭐 내용은 이제 되게 좁죠. 그 동네 그 국어 관련된 쪽에 대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이제 앞에 두 꼭지가 있는데 아하 그렇구나라고
라는 곡지하고 바꿔볼까요? 뭐 이런 곡지인데 그렇구나.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말의 여러 가지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낱말을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굉장히 달게 자는 잠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게 꽃잠이라고 한다. 꽃잠. 꽃잠. 이 꽃잠이 신랑 신부가 신혼 첫날 자는 잠을 꽃잠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주 달게 자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죠. 그럼 그럴 때 신랑 신부가 왜 첫날 잠을 자냐? 저도 지금 그게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제 그렇구나라는 재밌네요. 곡지가 있고 바꿔볼까요는 뭐 외국어나 이제 잘못 쓰고 있는 말들을 좀 제대로 바꿔보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공공언어 관련된 얘기들 많이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주제하고도 좀 관계 있는데, 그렇죠. 그 최근에 송파 쪽에서 이제 땅이 막 꺼지잖아요. 땅 꺼짐. 땅 꺼지고 막 이러는 거. 구덩이가 크게 파이고 하는 거. 이거 싱콜이라고 부르니까. 언론에서 저걸 왜 싱콜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제 언론에다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정말 그 말을 진짜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앞에 구덩이가 땅이 훅 꺼지면서 뭐 어떤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구덩이가 생겼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죠. 특히 이 부분은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첫날 사고 났을 때 그날 밤부터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좀 깜짝 놀랐던 게 다음 날 아침인가 언젠가부터 계속 가이드라인이 뭐 한계가 더 설치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야, 자식 이상하네. 가이드라인은 보통 지침, 뭐 기준 맞아. 이런 걸 쓰는 말인데 왜 갑자기 지침을 설치하지? 그래서 저는 또 눈이 안 보여서 제 시각장애인이라 눈이 안 보여서 화면을 좀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 친구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안내하는 줄 그 사람들 잠수부들이 안내하는 줄을 기억을 하는데 그런 말이나 뭐 에어포켓 이런 말 계속 썼잖아요. 에어포켓도 그때 당시에 배 위에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띄워놓은 공기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큰 게. 네, 맞아요. 그게 기억납니다.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는 공기주머니라고 부르고 배 밑에 배 안에 있는 공기층에 대해서는 에어포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네. 아니 에어포켓 우리가 직역하면 그냥 공기주머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이상하네. 저건 뭐 배 안에 공기층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에어포켓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뭐 계속 진도 VTS, 제주 VTS, 근데 VTS 뭐지? VTS 맞아. 저도 정말 짜증나죠. 모르겠네. 나중에 뭐 라이프 자켓 어쩌고 막 그런 말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진짜 심하구나. 저게 무슨 전문 용어 진짜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고 우리말로 대체할 수 없는 말이어서 좀 저러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상당히 이게 입에 그냥 그 사람들 입에 익었거나 또는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별로. 그런 점에서 되게 어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언어에서 좀 노예근성 같은 거. 그러니까 왜 자기가 주인 돼서 그걸 쉽게 바꾸고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는 거를 어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매일 애들의 신조어 만드는 것만 이렇게 타박하고 욕을 하고 그렇죠. 저는 애들 신조어 이렇게 타박하지 않거든요. 뭐 그 나이 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른들도 이제 말 줄여 부리는 현상은 많잖아요. 뭐 우리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내맘복 이렇게 줄여 부르고. 그다음에 뭐 전국 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이렇게 줄여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 버스카드 충전을 뭐 버카충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언론은 늘 거기다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야말로 어른의 거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는가 자세히 보면 사실 어른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그대로 드러나죠. 아니 전 나름 고학력자라고 자부하는데 그렇게 언론에 싱클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오면 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뭐 싱크라는 영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홀이라는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싱클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라는 데도 정부에서도 요즘에 이제 정부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뭔가 기획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기획안이 잘 쓴 기획안이냐? 그 이름을 잘 붙이는 기획안이 제목을 잘 달아야지 좋은 기획안이 되는데 그러면 좋은 제목은 또 뭐냐면 이게 영어 이름을 꼭 갖다 붙여가지고. 아 맞아.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예전에 서천군에 직접 가서 거기 이제 뭐 그리고 그 이제 그 복지 시설이나 뭐 잘 되고 있다고 군수님이 엄청 자랑을 하셔서 방문을 했어요. 서천은 제가 기억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 복지 거기 무슨 어메니티? 어메니티?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제가 서천 그러니까 옛날에 서천 그 복지를 어메니티라고 지역의 그 지자체들의 구호가 있어요. 서울은 하이서울이었고 뭐 대구는 컬러풀 대구였고 부산은 뭐 다이나믹 부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기억난다. 그 중에 서천군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압권이었죠. 어메니티 서천. 어메니티. 야 이건 일반 그 웬만한 지식인들도 잘 모르는 낱말인데다가 그 공부를 안 하신 학자처럼 돼버리는 거지. 아이고 4년제 대학 나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4년제 대학 나와도 모를 뿐더러 서천은 사실 농사 짓는 동네예요. 아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메니티 서천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어메니티의 뜻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알려주세요. 궁금해하시라고.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 막 다 검색하고 계시죠. AMENITY. 그 스펠링도 좀 헷갈려요. 철자돼서 헷갈려요. 쟤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자, 근데 중요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칼럼 이제 끝난 시간 됐나요? 녹음 시간 절반이 지났는데 칼럼 소개도 못했어. 아니 이미 칼럼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죠. 칼럼을 안 읽어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칼럼이란 말을 쓰지 말란 말이야.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칼럼에 관련된 얘기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칼럼 얘기를 시작을 안 했다고 하시는 본인이 읽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많은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놀랍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보면 문제.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문서는 그걸 바로 공문서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서조차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어를 막 쓰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가 일하고 있는 그 한글문화연대에서 집중하는 데가 이제 공공언어 쪽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개인들은 다 이제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을 하는데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야 너 영어 쓰지 마. 너 뭐 욕 좀 하지 마. 이건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저희 같은 단체에서 뭐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큰 문화의 변화 속에서 좀 뭐 바뀌어 간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는 건데 개인 생활이죠. 근데 공공언어는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공언어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그 상당히 많은 그 규정을 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영향을 미치고.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정책이 그렇고.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자기가 어떤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언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공공언어에서 그래서 어려운 말, 특히 이제 어려운 말은 요즘은 되게 영어예요. 예전에는 이제 일본 한자어 같은 게 많았는데 그건 좀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다 이제 영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야 한다. 쉬운 말로 바꿔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참고로 이 컬럼에 보니까 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4월부터 6월까지. 네네. 올해 중앙. 이거 매년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치 정부 보도 자료를 분석하면 대략 한 보도 자료. 3천 건쯤 되는데 정부 뭐 16개 부처, 18개 부처 막 부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대략 아주 신기하게도 3,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늘. 참 신기해서 3,061건, 뭐 3,170건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그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이제 3년째 해왔죠. 근데 이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생소할 테지만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200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어 발전,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의 이제 그 국어 사용 관련 나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가 공용어로서 처음으로 규정이 됐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이라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그 공문서는 다 한글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속에 이제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해 보시면 뭐 대충 다 알겠지만 이렇게 뭐 한자나 영어를 꼭 쓰지 않더라도 웬만한 거는 사실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다 이제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볼 때는 걸리는 거는 이제 이런 영어 낱말 같은 게 모르는 낱말들 고학력자들은 오히려 좀 괜찮은데 이 문제는 항상 이 영어 능력 때문에 어떤 정보 알 권리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저희가 해요. 그러면 일단 국어기본법에서 외국 문자를 그냥 쓴 경우, 예를 들면 뭐 R&D, M&A, 뭐 MOU 이런 거 영어로만 로마자로 그냥 쓴 경우들이 일단 이제 위법한 행위죠. 그게 그 보도자료 한 건에 보통 한 3회 정도 나와요. 이거 이제 조금 줄긴 했는데 아주 근소하게 줄었고. 늘었다 줄었다 해요. 오락가락 한 3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대신 그러니까 I am a boy를 한글로 그냥 I am a boy 이렇게 쓰는 것처럼 리스크를 그렇죠. 리스크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그냥 음만 따서 적는 그런 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뭐 2012년에 3년 전만 해도 한 3.5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뭐 작년에는 5.5회로 늘어나고 지금 이제 7.7회까지 늘어나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정부에서도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어떤 운동이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냥 외국어를 남용하는 게 아니라 국어기본법에 따른 법을 위반하는 거네요.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로마자를 그냥 쓰는 거는 정말 법 위반이고. 근데 이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한글로 음을 따서 적는 방법이 표기만 한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싱크홀이라고 길에 가는데 싱크홀 주의라고 써 있는데 싱크홀이 뭔지 모르면 그 주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싱크홀보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사실 싱크빅이에요. 그렇죠. 땡땡. 그래서 이게 발음이 저게 좀 생각하는 구멍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싱크홀 하길래 저 생각하는 구멍인가? 저 뭐지? 어디 저런 걸 또 만들어놨나? 그래서 제2 롯데월드에 새로운 어떤 놀이기구가 생겼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싱크가 싱크대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왜 갑자기 또 싱크대가 땅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싱크홀 같은 건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 사실 이제 복지 쪽에서도 보면 뭐 영어 표현도 많고 저는 복지 전공자의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복지형의 고학력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학력 고소득 고소득 고재산 근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마지막에 고미모까지 그렇죠. 그렇죠. 고신장 고신장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용어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무슨 장애 활동 무슨 바우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제도가 이제 일본권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그 완전 한자어도 아닌 일본어도 아닌 뭐 이상한 일본식 한자어들이 꽤 많이 들어있죠. 굉장히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우리나라 말 같기는 한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도 문제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활동 보조를 이제 받고 있는데 시각장애 1급이라서 그거 신청하고 난 다음에 복지관 가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제 바우처 얘기였어요. 바우처. 근데 늘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만났을 때 약간 절게 돼요. 그렇죠. 모르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말이면 전혀 절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말을 만나면 일단 절게 되는 거죠. 저 아까 어메니티 때문에 계속 쫄고 있잖아. 지금도 좀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어메니티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찾고 싶은데 바로 찾으면 티날까봐 지금. 그래서 바우처도 사실은 이걸 내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이게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장벽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지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도 사용하는 말이죠.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클라이언트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복지사들이 먼저 썼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변호사 네, 나올 때 고객님이죠. 광고 나올 때 고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나에게 돈을 지급해주고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지를 그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거래 관계 이런 식으로 저는 오해할 공산이 되게 크다는 거죠. 사실 복지라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손길을 같이 내밀고 끌어안는 그런 품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돈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복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복지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의 철학 자체가 거기서 돈에 따라서 그냥 오락가락하는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추락해버릴 위험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언어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의 철학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계속 강조하신 고학력자도 이런 용어 앞에 주춤해지는데 사실은 그렇죠. 복지에 이제 뭐 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분들 중에는 사실 상당 부분 그런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데서 소외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게다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제 외국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그분들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분야별로 보면 복지 쪽은 아직은 영어 낱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복지 쪽이.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라는 분야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워낙 관심 바깥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별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막 들어오고 해야 새로운 낱말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게 별로 없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복지가 조금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도 막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있었던 용어는 대부분 다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들인 거죠.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내만복 이런 활동할 때도 처음에 이제 급여 이런 말, 급여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주는 급여 있잖아요. 그렇죠. 샐러리, 뭐 페이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급여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한자가. 그런 상태니까 누구나 이 말을 처음에 들으면 이거 내가 뭐 돈을 받는다는 뜻인가? 근데 이제 뭐 의료보험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비급여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여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은. 그 급여는 또 다른 거잖아요. 건강보험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내용을 우리가 또 급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쉽게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급여란 말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대로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맞게끔 바꿔주는 노력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근데 화학계통이나 의학이나 이런 쪽에 계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쓰려고 이제 새로 말을 만드시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일반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맞아요. 그런 데가 많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는데 알면서도 그 이제 기존에 이제 그렇게 형성된 것들을 그렇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말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컨대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출산율이라는 거는 말이 되는데 저출산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출산이 정확히 얘기하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산율이 낮다. 출산율이 낮은 걸 저출산율이라고 하지만 저출산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소출산인 건데 이거를 학계에다가 이제 뭔가 내면서 그거를 소출산이라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안 된다. 이미 일반적으로 우린 저출산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촌스럽게 이런 거네. 그런 거 내면 새로 내면. 그리고 말이세요? 아직도 어메니티가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복지 용어들이 이제 경향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만들어진 말들 중에는 어떤 국가가 아주 일방적으로 시혜를 내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처분, 뭐 관리,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씩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복지의 철학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저는 좀 바꿔가려는 노력을 많이 쓰는 말들 쪽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적게 쓰는 말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서 이런 말은 좀 바꿔가 보자라는 걸로 좀 해줘야 할 테고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영어의 이제 침투입니다. 근데 영어는 특히 뭐 일본식 한자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능력에 따라서 학력에 따른 어떤 권리 차별로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이제 특히 그렇다고 제가 앞쪽에서 싱크홀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안전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저는 복지 언어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언어가 또한 전체적으로는 사회 복지의 한 요소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제가 이제 아까 뭐 한글날 공휴일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공공언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단지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인 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런 운동이 시작된 것도 영국의 그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1979년도에 이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사회복지사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이제 대처가 수상되기 전에 영국도 이제 그 복지국가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수당 신청을 이제 대필해 주시는 대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맹이 영국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어려운 이 서식에 보면은 그 신청 서식에 라틴어 같은 말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제 이 사람들 쓸 줄을 몰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 못하니까 그걸 이제 대필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영어 입장에서는 라틴어가 우리로 치면 한자어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라틴어 낱말들이.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어느 아주 나이 드신 모녀가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90살. 그다음에 그 딸은 60살. 이 두 모녀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분명히 그 고생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간 거죠, 밤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달달달 떨면서 남은 돈 얼마 있는 돈 가지고 이제 뭘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돈으로 빵을 사서 배를 채울까? 아니면 기름을 사서 좀 따뜻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이 두 분은 그 난방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난방수당 신청을 하는 서식을 갖고 와서 그 적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간 거죠. 갔는데 이미 구급차가 2대가 와 있고 두 모녀가 이 모포에 둘둘 쌓인 채로 이제 그 이동 침대에 실려서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 사흘 뒤에 둘 다 돌아가세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 이분은 정말 이게 말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 얼마나 그 큰 문제인가. 그러니까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신념으로 싸우신 거고 그 덕분에 영국에 상당히 그 공문서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 같은 것들 다 이제 바뀌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어려운 말이 보험 약관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실제 무슨 보장을 받는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운동을 펼치신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그분들의 영향을 직접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 막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뭐 2년에 한 번씩은 또 모여서 국제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도 슬슬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는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시민 단체 같은 데들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되게 많아요. 저는 시민운동의 많은 이론 체계들이 또 낱말 용어들이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어 낱말을 많이 들어와요. 뭐 제가 어느 단체들 모임에서 가서 계속 뭐 퍼실리테이터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생각이 안 나는 거 그 낱말이.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분명히 알던 낱말인데 이제 나중에 쓰질 않으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1시간 좀 지나니까 이게 뭔가 촉진자,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라는 뜻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뿐만 아니라 뭐 악셀러레이터 이런 말도 쓰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악셀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때문에 많이 알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우리 시민운동 쪽에서도
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쉽게 써오던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팩트, 니즈, 뭐 마인드 이런 말들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컨텐츠. 근데 컨텐츠 같은 말 진짜 어떻게 하기 힘든데 뭐 마인드, 니즈, 팩트 이런 말도 사실 우리가 그냥 그동안 우리말로 다 쓰던 말이었잖아요. 뭐 사실이 이렇고 뭐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뭐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다 썼던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 그 영어 능력에서 뭔가 좀 내가 절개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겠죠. 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그래요? 더 이거 더 길게 한다고 해서 출연료를 더 주거나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가. 전혀 없어요. 오래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여기 계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거네. 시간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말 그리고 그 소중한 내용 자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그간에 뭐 포춘지 선정 24위 기업 뭐 이러면서 외국 기업 다녔다고 영어 남발해오고 막 부끄러운 방송이었네요. 네, 반성하고 아니에요. 네, 좀 우리말 사랑하고 우리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말 쓰면 안 되나요? 하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님, 내가 만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